안녕하세요. 웨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초반과 같이 또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옷을 좀 두껍게 입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투자에도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웨스트파인더에서 알아볼 주 이슈에 대해서 일정들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APEC 정상회의도 경주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FOMC, 그러니까 미국 연준을 비롯한 유로존이라든지 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보시죠. 일정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FOMC 회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네, 목요일 새벽에 이 결과 내용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목요일에 BOJ라든지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어닝 시즌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수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요 세 개 기업, 그리고 목요일에 애플과 아마존,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5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한다. 그만큼 어닝 시즌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번 주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지표들 중에서는 일단 목요일에 독일과 유로존의 3분기 GDP 성장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성장률이 화요일에 발표가 된다라는 정도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주간은 APEC 회의 주간이고요. 특히 31일부터 1일, 11월 1일은 각국의 정상들이 만난 APEC 정상회의가 있을 예정이다까지 체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좀 서머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최근에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 베이스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내러티브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러티브가 또는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시점에서 관련주들의 급등 낙세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중국의 사중전회가 끝났죠. 사중전회가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보고서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내용은 저희 이제 박수진 선생님이 진행하는 보이차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보면 지난주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 수급의 변화였거든요. 그걸 제가 접목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주간 이슈에서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신용위기에 관련한 잠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FOMC, APEC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볼까요? 자, 일단 내러티브가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최근에 들어서 시장의 강세 양상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일단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을 했고, 여기에 막차를 타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지난 금요일에 CPI가 또 발표가 되면서 아무튼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늘어난다고요?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미 증시 내에서 가장 공매도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 또는 non-profitable이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테크 기업들, 또는 최근에 보면 양자 컴퓨팅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당장의 수익성, 그 펀더멘털이 강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스토리와 모멘텀이 있는 주가 또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수겠죠. 이것들을 보면 4월 저점 대비로 보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 최근 들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릴 때마다 주가 급등락하는 모습이 좀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이 현재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인데, 이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속에서는 주가 급등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JP 모건에서 First Sentiment Inde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저품질이라든지 또는 고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저수익,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 또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IT 기업들, 테크 기업들 또는 퀀텀 컴퓨팅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표 자체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버블 당시의 수준만큼 이렇게 급등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도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B2가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대비를 보면 이 B2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진 대비라고 하는 게 40%나 증가하면서 1조 1,300억 달러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이 수치가 40% 증가한 거는 이례적으로 상당히 큰 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ETF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ETF도 최근 들어서는 2배짜리 또는 3배짜리, 많게는 5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레버리지 ETF들이 70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증가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런 역할로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호순환을 도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상승하는데 지향시켜주는 지탱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반대급부 상황이 나면 아시는 것처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청산압력 또는 그걸 흔히 우리가 마진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투자하시면서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후반부 들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6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ETF를 얘기하기도 했지만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지수를, 즉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하는 액티브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증시의 성과를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패시브가 승리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로 보면 6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60%의 상승률을 상회할 만한 액티브 펀드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후반부, 특히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북클로징이 좀 더 일찍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익률 갭이 나 있는 부분을 좀 메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후반부 들어서 기관들이 국내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요인도 앞서 말씀드린 이 수익률 갭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요인도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요인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일단 10월 기관 수급 동향인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21일부터 22일이니까 앞선 3거래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2거래일을 포함을 해보면 이 1조 5천억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2조 7천억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거의 1조 2천억이 더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기관이 연중 누적으로 보면 7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금액이 이제는 8조 7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기관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주도주가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방산, 원자력이 메인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0월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공매도가 또 많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여기는 약간 숏스퀴지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4천선까지 왔어요. 4천선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 4천의 문턱을 넘어가느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단 기관이 할 걸로 보여지고, 그게 보조적인 역할은 외국인이 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봐야 될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좀 보면 일단 신용위기 단입니다. 뭐냐면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미국 내 서브프라임 대출, 자동차 대출을 하고 있는 트라이클러 홀딩스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퍼스트 브랜즈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9월 중에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업체 중에 하나인 프라임 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주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계속 이 바퀴벌레 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 론이 확산기로 현재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영란은행의 앤드류 베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대 금융 시스템 리스크 중에서 가장 좀 위험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섀도우 뱅킹이라고 해서 크레딧, 즉 사모시장단의 신용 위기단을 좀 위험스럽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구조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커져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그 대출을 하나의 자산으로 모아서 다시 이제 리세일을 하거든요. 리세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흔히 보면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ABS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 8년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렇게 자산담보부 증권으로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게 해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자동차 서브프라임 대출이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들어서 보면, 특히 2025년 들어서 보면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ABS, 즉 담보부 증권의 연체율이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좀 포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상장자 중에는 카바나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5% 정도 되는 레벨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아메리크레딧이라든지 엑스터라든지 산타nder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 6에서 7% 정도 됐던 이 연체율이 지금은 1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속도로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잠재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서 이제 이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부터 시작된 신용 스트레스가 중산층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는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약간 양적 기축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에 매그니피센트 7 중 5개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스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도 85%나 되고요. 이전 3분기 실적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7.7%를 예상을 했는데 현재 8.4%가 찍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보더라도 매그니피센트 7이 중심으로 해서 뭐 앞으로 내년 1분기까지 보면 대략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5% 넘게 이익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 중후반으로 가면 이게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나머지 기업들의 성장세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가면 더 좋을 걸로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양적 긴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 양적 긴축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급준비금이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내에서 봤을 때 일단 연준이 목표했던 거는 충분한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갖고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좀 풍부한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만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은행 예금 대비 지급준비율 수준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는 GDP 대비 지급준비율 수준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은행권 내의 지급준비율이 지급준비금이 대략 한 3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 약간 이걸 지난주에 하회했습니다. 하회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 GDP 대비로는 대략 한 10에서 11% 정도 레인지가 될 것 같고요. 은행 예금 대비로 보면 지금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12% 초반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동안 2020년 3월 이후에 일단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지급준비율이 낮아졌을까라고 보면 미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국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U자인 커브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단기 국채거든요.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올해 중반에는 거의 없었다가 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급증하는,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부터 보면 급증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단기 국채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 즉 역내포에서 빠져나갔다가요, 지금은 일단 은행 지급준비금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붙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 레벨이 풍부한 수준을 이것보다 더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 금융 시장에 좀 더 스트레스 상황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적 긴축의 조만간 종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10월 초에도 파월 의장이 관련 발언을 한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금리 인하는 일단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양적 긴축의 시기를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느냐, 그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양적 긴축을 중단하게 되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시중에 더 풍부해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위험 자산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APEC 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1440원을 훌쩍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됐건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통상 관세 협상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아직 뭔가 뚜렷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전에 대통령이 한 발언도 보면 약간 몇 가지 사항에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과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원만하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있죠.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실무진 간의 통상협상에서는 약간 원만하게 좀 기본적으로 좀 합의를 했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예전에 이전 두 번도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통제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부과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도 한번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프라이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진행이 될지도 눈여겨볼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